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요, 완전 범죄를 꿈꿨던 흉악 범죄자들의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들의 범기와 심리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어금니 아빠 사건을 또 다른 시선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변태 성욕 장애를 가진 이영학이 12억 원을 불법 모금했다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혐의로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딸 친구를 집으로 유인했고 성인용품을 이용해 가학적으로 성추행을 했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강원도 영월에 버렸습니다. 수면제를 탄 음료수까지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난치병 딸 수술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아빠로 유명세를 탔지만 이영학은 사이코패스 성향의 변태 성욕 장애까지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영학이 성욕을 풀기 위해 딸을 시켜 피해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막 혼란스러워요, 뭔가. 저는 이분이 더 화가 났던 부분은 방송에는 정말 착한 사람처럼 포장돼서 나왔는데 저렇게 흉악한 짓을 했다라는 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저는 사실 수많은 범죄자를 봤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범죄에 다 개입이 된 범죄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는 이영학은 딸에게도 병이 유전됐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버지로 2005년에 방송으로 첫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금니 아빠의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우리 부녀는 전 세계 300만이 앓고 있는 희귀암을 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핸드폰 1,000원 후원이 가능합니다. 70만 명이 모이면 병원비가 만들어집니다. 아픈 딸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희귀 난치병이었기 때문에 치료비가 어마어마했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연을 알게 된 분들이 그 안타까움으로 이제 도움을 주시기 시작했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사랑을 주는데 아픈 것까지 같이 주는 거 보니까 왜냐면 수술 한 번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받아야 될 건데 그 고통 너무나 잘 알잖아요. 좋은 진심이겠죠, 그래도. 우리 를 위해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병비가 만들어진다면 전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치료비를 위해서 각종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국토대장정부터 미국에서 전단지까지 나눠줬던 이영학입니다. 아빠의 눈물이 남아있는 한 아빠가 이만큼은 도중에 포기하는 거 없이 다 해줄게. 너무나 사랑해. 나의 천사 사랑해. 얼굴이 바뀌었어요, 인상이. 방송에 첫 등장한 이후에 어금니 아빠로 화제를 끌어모았죠. 지상파 방송에만 10여 차례 이상 출연을 했고요. 다양한 방송,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아왔습니다. 이영학이 2005년부터 12년간 받은 후원금은 무려 약 12억 원이 넘었는데요. 그중 딸의 치료비로 사용한 금액은 겨우 706만 원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쓴 거예요? 거의 뭐 1%도 안 쓴 거거든요. 돈 다 어디로 간 거죠? 아주 특이하게도 이 이영학은요, 모금용 사무실까지 따로 차렸습니다. 이 모금용 사무실 운영 및 광고에 든 돈이 4억 5천여만 원이었고요.
고급 승용차 20대를 튜닝한 다음에 탈거나 타고 다니기도 했고요. 이러한 차량 구매에 총 3억 3천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뭔가 차가 저렇게 많았다는 것 자체가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게다가 이 이영학은요, 딸 후원금으로 외모에까지 손을 댑니다. 쌍꺼풀 수술에다가 비뇨기과의 성기 변형 수술까지, 심지어는 전신 문신에만 수천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와, 이게 참 돈이 모이면서 악마가 된 건지 원래 저런 사람인 건지 참. 이 이영학이 언제부터 사람들을 속이고 범죄 행각을 하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이영학이 처음에 자신의 딸의 그 병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그 순간에서는 저렇게까지 모든 것들을 계획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처음에는 이제 이 효과가 어떨까? 아마 반신반의하면서 방송에 나갔을 텐데 그 이후에 쏟아진 관심이 엄청났던 거죠. 이 딸을 내세우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방송국 PD들도 나중에 이제 경찰에 증언을 했는데 이영학이 자기와 딸을 더 불쌍하게 보이게 좀 촬영해달라.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연출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대단히 이례적인 그런 행동을 했던 것도 확인됩니다. 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영학은요, 이제 이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들 상대로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야말로. 그쵸. 근데 그 사기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꾸며낸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정말 거짓 징후를 드러내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성향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래도 좀 아닐 것 같은 의심들이 드는데 그게 전혀 들지 않고 상대방을 속일 수 있고 전 국민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한테 갖고 있는 내재된 문제들을 드러내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그렇게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 성형 수술비 등으로 사용한 이 파렴치 않은 행동들은 어금니 아빠라고 하는 가면 속에서 저질러진 수많은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목적 자체가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과시하고 스스로 치장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완전히 방향을 튼 뒤부터는 돈이 끊임없이 필요해지죠. 딸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타겟을 바꾸기로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확실하게 이영학이 거의 반사회성 인격장애자 혹은 뭐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드러나는 거죠.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게만 한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아내를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 아내를 성매매하게 만듭니다. 성매매하게 만듭니다. 와. 10여 명의 남성에게 성매매하도록 스스로가 알선을 합니다. 그리고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을 해서 촬영 영상을 공개하면서 부가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 뭔가 남편이 아내에게 시킬 수 있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요, 14살, 15살의 이영학을 만나가지고 아이를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었고요. 만남이 더 잘못됐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피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이영학을 떠난다면 이 아이한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죄책감, 그다음에 연민, 그런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 애정관계를 가지고 가정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 피해 여성이 이영학을 14살 때 만나서 그 이후에 17살에 강제로 임신을 하게 된 상황에서 이 피해자의 언니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대요.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그 연락을 차단하고 전혀 가족의 그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가스라이팅 살펴봤잖아요. 네네네네. 가스라이터들이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단절과 폐쇄거든요.
외부의 조언이나 도움, 개입 절대로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결혼으로 묶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어느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당히 그런 종속적이고 맹목적으로 남편만 따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아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날 아내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실까요? 방송에 함께 나왔던 이영학의 아내인데요. 많은 분들이 화목한 사이로 알고 있었는데 2017년 새벽에 행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납니다. 너무 놀라셨는데. 이영학의 아내가 5층에서 떨어진 겁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이영학도 오고 딸도 왔습니다. 자, 근데 이때부터 상황을 좀 자세히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옆에선 아내를 막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화 통화만 합니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 아내가 이제 구급차에 실려 가는데 차량에 동승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만 합니다. 그리고 구급차만 떠납니다. 쳐다보지도 않아. 어떡해? 와. 너무 태연하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난 후에 바닥에 있는 핏자국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딸도 와서 이걸 지켜봅니다. 자, 이영학의 주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한다고 그걸 증명하려고 자살을 했고요. 정상이 아니구나. 정상이 아니에요, 그냥. 아내가 스스로 그걸 증명하려고 목숨을 끊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아내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죠. 너무 태연한데요, 가족들 다? 몇 가지 짚어본다면 저 당시에 그 타이트화했던 아내의 옷이 일부 벗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본다면 이미 그 추락하기 전에 거기에서 다툼이나 싸움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부분들이죠. 특히 아내 사망 1시간 전에 우유나 음료수 같은 거를 또 구매를 한 것이 나타났어요. 이런 걸 본다면 갑작스럽게 자살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것들이 보여지죠. 아내가 투신한 장소가 화장실 안에 있는 작은 창문이거든요. 쉽게 떨어지기 힘듭니다. 아주 애써서 올라가야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추락한 위치 자체도 그냥 스스로의 의지로 떨어진 것과 밀어서 떨어진 것과 거리가 차이가 나거든요. 좀 의심가는 위치예요.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자살이라고 보기엔 좀 석연치 않지만 그렇다고 타살이라고 입증하기가 어려운 CCTV로 찍은 것도 아니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흔적을 지우는 거 혹시 무슨 심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 사람이 떨어졌던 데가 아닌 것처럼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주의를 빨리 흐트러뜨리기 위한 어떤 과정인 거죠. 저기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경찰이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지금 아내가 일했던 그 뭐 영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면 이게 다 불법적인 문제가 다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아내에게 집중되는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도 지우고 빨리 정리해버리고 이런 단계가 막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영학이 갑자기 사망한 아내가 썼던 유서라면서 인쇄물을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을 해봤더니 이것은 자필도 아니고 컴퓨터로 써서 프린터로 인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내가 이영학의 계부, 이영학의 새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이 가짜 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 남편의 계부한테 뭐 성폭행을 당했다 이러면서 막 조사가 더 막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랬죠.
이영학이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아내가 시댁에 가서 지내고 있었고 그 사이에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면서 계부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만 있을 뿐 증거가 없어서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영학이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영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증거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증거를 만들어요? 아내에게 계부가 자고 있었거든요. 가서 저 자는 계부를 깨워서 성관계를 맺으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라 라는 그런 지시까지 아내에게 내렸습니다.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이냐? 바로 아내가 사망하기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상상도 안 되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도구로 생각하니까. 아니, 근데 이게 성폭행한 건 사실인 건가요? 계부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관계 자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무슨 뭐 사실이든 아니든 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은 어쨌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부가 억울함을 밝혀달라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결국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발생했다라고 고소가 이루어진 성폭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는 것은 오직 이영학 한 명만 남게 된 셈입니다. 이영학이 주장하는 것은 아내에게 성매매, 계부와의 성관계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이 너무 가볍다라고 했더니 아내가 그럼 내가 사랑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저기서 투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강요해놓고 너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단어의 텍스처를 고른 것 자체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요. 특히 여기서 드러나는 진술의 분석은 그 본인이 나한테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지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책임 회피가 강하게 들어있는 주장입니다. 어이가 없다 진짜. 또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부검 결과 이 아내가 사망하기 24시간 전쯤에 이영학에게 그 알루미늄 모기약 통으로 머리를 폭행당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아내가 심리적으로 지친 상황 속에서 폭행까지 당하고 전날 이런 문제까지 드러나게 되고 하다 보니 그걸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수사를 종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이러도 되나 너무 찜찜하게 끝이 났는데요. 그럼 이영학은 뭐 처벌 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창틀에 있는 뭐 DNA나 지문 모든 것들이 다 가족들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판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영학의 만행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아내의 시신을 직접 염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강하게. 그래서 그 장면을 스스로 촬영을 합니다. 염하는 장면. 예. 한 방송국에 보내주면서 방송하는 대가로 나한테 3,500만 원의 장례비를 달라라는 이제 요구까지 합니다. 그래요? 이거를 왜? 그럼 뭐 완전히 그 영상을 돈벌이 수단으로. 그러니까 뭐 염에 대해서 어떤 뭐 절차라든지 그런 고인에 대한 뭐 존중 이런 것이 전혀 안 보이고요. 결혼 초기에 보면 아내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망한 이후에 염을 할 때는요. 전신이 무신돼 있었어요. 이런 걸 본다면 정말 이영학은 이 아내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도구일 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영학이 아내가 사망한 이후에 추모 영상이라고 하면서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와, 이거는 어디까지 충격적인 일. 아내 사망 이후에 직접 올린 영상입니다. 영정사진이 있고 유골함이 있고 그 옆에 본인 사진도 있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거 같지? 캔들이랑 다 엄마 좋아하는 거 준비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늘 그랬었어. 넌 참 예뻤어. 부족했던 내가 널 더 많이 사랑해. 이렇게 사랑이 떠나간다. 다 읽었다. 사랑해요. 완전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아이고, 씨. 그 사진이 있는데 자기 사진을 옆에다 왜 놨지? 이 생각이 듣고 내 딸한테 계속 엄마 좋아하는 거 같지?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고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고. 저 행동 자체는 철저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보여주기 위한 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돈을 더 달라고 하겠다. 방송국에도 요청하고 또 SNS 올려서 후원도 더 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히 변태라고 이야기하는 도착적인 욕구와 충동의 흔적이 많이 보여요. 병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과시하려고 하는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도 있고, 연극성 인격장애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는 나르시시즘,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의도된 행동인데 그 의도에는 돈을 향한 것은 명확하고 그 이면에 돈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욕구 충족을 위한 것도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이영학은 이렇게 추모하는 척 하면서도 아내 사망 3일 후에 성인용 채팅 사이트에 동거녀 모집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내가 죽었으니 나랑 같이 살 여자가 그렇죠. 필요하다. 예. 이것도 성인용 채팅 사이트에. 사실 이영학이 이렇게 함께 지낼 여성을 구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내가 사망하기 심지어 1년 전에도 SNS에서 함께 지낼 여성을 모집한 적이 있었는데요. 함께할 동생 구함, 14살부터 20살 아래까지 개인 문제, 가정, 학교 문제 상담 환영. 미성년자잖아요. 또 이 돈벌 수단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와, 이 사람. 예, 맞습니다. 이영학은 함께 지내면서 아내처럼 성매매 시킬 여성을 모집하고 있었던 건데요. 취약계층의 가출 청소년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14살부터일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이제 상징적인 이유인데요. 이영학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의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는 그 14살이란 것이 통제하기 쉬운 어린 연령의 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폭력 특별법상 14세 미만, 13세까지는 절대적으로 보호 연령이에요. 네.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나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하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폭행으로 처벌받고요.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아마 14세를 정했을 가능성이 두 번째고요. 또 하나는 성매매를 시켜서 돈벌이를 하려고 할 텐데 대단히 잘못된 우리나라의 일부 남성 중에 어린 여성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성매매로 내세울 수 있는 연령으로 14세를 정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오. 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이영학의 사이코패스 성향, 공감 능력도 없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네. 이영학이 집착한 14살 나이의 여성에게 저지른 끔찍한 사건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2017년 9월 30일 이영학의 집 앞입니다. 한 사람은 이영학의 딸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딸의 친구입니다. 아무 의심 없이 집으로 들어가죠.
심장 떨려, 심장 떨려. 아. 그리고 시간이 3시간이 지났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는 딸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양이 나간 이후에도 친구는 집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딸이 오지 않으니까 친구 엄마가 이양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양에게 딸이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급하게 갔어요. 이렇게 되면 딸도. 급하게 친구 만나러 누구 만나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밤 11시 45분쯤에 친구의 엄마가 실종 신고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순찰을 돌았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5시 18분쯤의 영상입니다. 이영학과 딸의 모습이 보입니다. 뭔가를 싣고 차 트렁크에 넣습니다. 딸은 엄마의 영정사진을 들고 차에 탑니다. 이영학의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친구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영학의 딸의 친구는 바깥으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영학이요. 자기 아내가 사망한 이후부터 자기 딸 이양에게 엄마를 대신할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양의 메신저들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프로필 사진들을 쭉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영학 스스로가 자기 아내의 14살 때 모습과 가장 닮아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한 학생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이영학이 이제 딸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영화를 같이 보자라고 해서 데리고 와라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딸 이양은 아빠가 시킨 대로 그대로 우리 영화 같이 보지 않을래? 유인을 한 거죠. 근데 약간 유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끔찍하게 쓰이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뭔 상황? 안방에 숨어있던 이영학은 자신의 딸인 이양을 시켜서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해 학생에게 먹게 했는데요. 피해자의 위치 파악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양에게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게 해서 시장에서 전원을 끄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딸만 밖에 돌아다니는 네, 영상이 네. 포착된 거군요. 그렇죠. 이영학은요, 이 피해 학생이 깨지 않게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수면제를 녹여서 계속 먹게 만들었는데요. 수면제를 먹이면서 다음 날까지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중간에 의식이 돌아온 이 피해 학생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요. 자신이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피해자를 목을 졸라서 살해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지. 인간이 아니야. 사실 14살 진짜 너무 아직 작고 소중한 존재인데 근데 너무 끔찍하고 그래서 그 영상 속에 친구 엄마가 경찰에 그날 밤에 신고를 했는데 어딜 막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못 찾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때가 좀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네. 어머니는 정확하게 딸이 어디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느낌이 있어. 예, 느낌이 오셨고요. 그 어머니는 알고 있는 거죠. 이 이영학의 딸 말고는 지금 만나고 있을 사람이 없다. 평상시에 전혀 연락 끊긴 적도 한 번도 없었던 아이인데 연락이 안 된다. 걱정이 되시니까. 그런데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거죠. 폭력이 사용됐거나 뭐 납치되었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친구 만나러 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자면 어머니께서 경찰에 직접 오셔서 실종 신고를 하신 이후에 약 12시간 동안 피해 학생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당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질타를 했거든요. 그때도 피해 어머니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스템이 그 당시엔 그랬고 이후엔 좀 바뀌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이 개정이 돼서 실종자 수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찰이 나설 수 있도록 됐고요. 아니 근데 진짜 악질인 게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공포를 느끼면서 죽어가는지 생각해 보면 진짜 악질이고 그리고 그 범죄자는 죽일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어차피 자기가 한 행동을 그 아이는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마지막은 죽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영학의 행동을 보면 공감 능력이 없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거죠. 안방에 피해자 시체를 둔 상태에서 딸과 함께 볶음밥을 해서 태연하게 먹었고요. 이 딸과 함께 곰팡이 제거제, 표백제하고 락스 성분이죠. 이걸 구해와서 시신을 닦았다고 합니다. 부패를 좀 더 더디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 100m 낭떠러지인 곳으로 가서 아래로 유기했습니다, 시신을. 와, 2번 죽이네. 진짜 이런 거는. 근데 이 양은 진짜 왜 저렇게까지 따를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우리가 뭐 이 가스라이팅이다 심리적 지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겪어왔던 많은 가정폭력과 위협과 폭력, 아이가 보는 데서도 노출되었던 수많은 이 문제점들이 이 아이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로만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벗어난다면 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두려움과 공포는요, 지시에 순종하면서 생존을 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안 됩니다. 일련의 범죄 행위를 봤을 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됐었지 딸이, 이걸 공범이잖아 라고 하는 우리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 아이도 일종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말 희생된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용서가 될 수 없어요. 이영학의 딸을 동조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당하면서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체를 찾는 것이지 이영학의 딸을 단순히 피해자야라고 두둔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아까 차량 트렁크에 여행용 가방을 싣는 그런 영상 보셨잖아요. 액자 같은 걸 챙겨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양 엄마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이영학은 CCTV가 촬영되고 있는 것을 노렸고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서 동해에 갔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 학생 사체와 아내 영정 사진을 같은 공간에 두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 사진을 왜 들고 있지였는데 그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와. 이게 이제 사이코패스 관점에서 보면은 이영학의 행동은 어떻게 분석이 되는 겁니까? 우선 사이코패스가 범죄 그 자체만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살아온 삶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영학은 9살 때 거대 백악종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 당시 부모가 대단히 잘 살았대요. 이제 몇 년 동안 수차례 걸친 수술을 해서 다 이제 제거하고 그러면서 중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다니면서부터 이상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 온몸에 피가 범벅이 돼서 와요.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여학생 성폭행하고 왔다. 그리고 출석 일수의 거의 3분의 1밖에는 출석을 안 해서 이 요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막 항의하고 야단쳐가지고 졸업까지 또 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과잉 보호와 훈육 결여, 외모에 열등감 느끼고 컴플렉스 느끼고 이런 것들을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좀 상처를 남기면서 이걸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행동 모두를 부모가 재력을 동원해서 전부 막고 오히려 어떤 처벌도 받지 않도록 보호막이 되어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사업이 망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영학이 보인 행태는 자기의 병을 내세우고 그러다 횟집 가서 일하다가 17살 때 14살이었던 아내를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고 반대로는 돈을 벌고 그 이후부터는 아마도 이영학의 인식, 사고방식, 행동 모두가 반사회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만 하면 무슨 짓이든 하고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물건이나 상품이나 도구로 보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간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이영학은 이미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무려 11범이었고요. 이 밖에도 주거 침입, 절도 등 7개의 사건이 연루돼 있었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영학 체포돼서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이 열렸고요. 1심에서는 이영학에게 아동 청소년 강간 등 살인, 시체 유기, 성매매 알선, 사기 등 14개의 혐의를 인정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영학은 형량이 과하다라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면서 항소를 했고요. 국가 책임 아니냐라면서 국가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는 등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준비를 한 것이 나중에 확인됩니다. 당시 청와대에 탄원서까지 제출을 하면서 치밀하게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탄원서를 무슨 내용으로 낸 거예요? 결국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2심에서는 살인 자체는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불안했다는 점,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했고요. 대법원에서도 결국 2심의 손을 그대로 들어주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이면 언젠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모범수로 살면 거기서도 얼마나 또 연기를 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안에서도 뭐 별짓 다 해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막 준비할 사람인데 근데 이게 사형에 처할 정도가 보이지 않으면 어떤 게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는 건지. 맞아요. 네, 정말 그 분노하는 부분이죠. 어쨌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살인이나 이런 사건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냥 저희가 화날 일들을 또 만들 것 같아요.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네, 이 이영학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자신의 딸인 이양에게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있다. 1년 정도 기다려라.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회에 복수하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자기도 몰랐다 하다가 나중엔 딸도 인정을 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영학 딸은 어떻게 됐어요? 이영학 딸 우리가 흔히 유괴라고 부르죠. 그 죄목이 미성년자 유인죄입니다. 형법상. 그리고 시체 유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이영학이 아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환경, 잘못된 나쁜 환경에서 성장해서 정상적인 부녀 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거대 백악종이라는 질병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도 하지 못한 점 등을 재판부가 고려합니다. 그래서 장기 6년, 단기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살해당한 그 아이의 가족들, 어머니 사실 평생 고통 속에 살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그 14살의 그 딸 아이를 보냈을 때 그 마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인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소위 어금니 아빠. 자신의 잘못된 욕구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는데요. 특히 피해 여성이 중학생이었다라는 사실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있지 않기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